안녕하세요. 카이스트화학과에서 고분자를 공부하고 있는 서명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고분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고분자가 왜 특별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쓰고 있는 고분자 소재들은 각각이 따로 노는 사슬들이 아니라 서로서로 엉키고 손을 잡고 등을 맞대고 있으면서 그 본연의 성질을 발휘하기에 함께 이루는 조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줄여서 IUPAC이라고 불리는 단체에서 고분자를 예술의 언어로 풀어내려고 했던 결과 중에 하나인데요. 형형색색의 고분자 사슬들이 이루고 있는 고분자 네트워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고분자에서 특별한 해였습니다. 고분자 화학이라는 분야가 처음으로 탄생한 지 딱 100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인데요. 지금이 2023년이니까 고분자 화학은 두 번째 세기로 접어드는 발걸음을 막 내딛고 있을 만큼 아직 젊은 학문 분야에 속합니다. 그럼 2020년에서 100년 전인 1920년이죠.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바로 이 헐만 슈터딩거라는 분이 1920년에 온 폴리머리제이션, 즉 중합에 대하여, 고분자가 만들어지는 반응에 대하여 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원래 논문은 독일어로 쓰여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고분자란 우리가 단량체라고 일컫는 조그만 분자들이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서 매우 커다랗고 긴 분자로 생긴 것이다 라는 개념을 주장합니다. 즉 여러 개의 분자가 서로 뭉쳐서 커다란 한 덩이처럼 거동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전체가 원자가 원자랑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분자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모두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로 조금 더 되돌아가 보면 유기화학이 발전하면서 분자들을 어떻게 반응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다 잘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1902년에 노벨상을 받은 에밀 피셔라는 분은 아미노산을 한 땀 한 땀 이어붙여서 폴리펩티드, 즉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였는데요. 가장 길게 만들어 본 폴리펩티드가 여기 보시는 하나, 넷, 다섯, 여덟, 아홉, 17, 18개로 이루어진 버전이었습니다. 피셔는 이 합성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거 만들기도 정말 어려운데 분자량이 4,000이 넘는 고분자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논문에 덧붙였습니다.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이루어진 물 한 분자의 질량이 18g/몰입니다. 1몰은 아보가드로수 6 곱하기 10의 23승이니까 물 분자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있으면 18g이라는 것이죠. 피셔가 만든 폴리펩타이드는 물 분자보다 훨씬 커서 분자량이 1000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하나 붙이고 하나 붙이고 다음 하나 붙이는데 반응이 100% 가지 않고 따라서 손실이 누적되면서 처음에는 엄청 많은 양으로 시작했는데 다 만들고 나니까 손톱만큼 남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피셔는 하나의 분자가 저렇게 커다란 덩치를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알려져 있던 물질 중에서도 분자량이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를 것으로 생각되는 물질들이 있었습니다. 한 예가 천연고무인데요. 저 끈적끈적한 수액을 이루고 있는 물질의 화학적인 조성을 분석해 봤더니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중결합도 있고 한데 화학 구조를 알고 있는 조그만 분자들과 견주어 보면 대체 저런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구조가 뭔지 몰랐던 겁니다. 그 중에 해리스가 제안한 구조는 기본적으로 8개의 탄소 원자가 고리를 이루는 분자들이 서로서로 이중결합끼리 끌어당겨서 뭉치는 것으로 이런 독특한 성질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슈타우딩거는 대담하게 그게 아니고 저 전체가 사실 모두 이어져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함으로써 고분자 화학의 초석을 놓았고 그 공을 인정받아 1953년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럼 고분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관해서 잠깐 살펴봅시다. 여기서는 파란색 사슬 말단에 새로운 노란 분자가 와서 공유결합으로 연결되고 자신이 새로운 말단이 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매우 잘 일어나야 하고 이 반응 말고 다른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즉 노란색이 붙어서 더 커진 분자의 에너지가 더욱 안정해야 합니다. 화학에서는 이를 반응에서 방출되는 엔탈피의 크기로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스틱들을 만드는 원료들은 반응에서 큰 엔탈피를 방출합니다. 표에 보시면 비닐을 만드는 폴리에틸렌을 만드는 에틸렌, 우리가 한동안 썼던 마스크를 만드는 재료인 폴리프로필렌을 만드는 프로핀, 요구르트 컵에 쓰이는 폴리스타이렌을 만드는 스타이렌 등을 찾아볼 수 있죠. 근데 분자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 왼쪽에서는 분자가 파란색 사슬하고 노란 분자하고 두 개인데 오른쪽에서는 둘이 붙어서 하나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분자를 배열할 수 있는 가짓수가 줄어들어서 엔트로피가 감소하고 이건 자연이 좋아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따라서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것보다 분자가 서로 연결돼서 안정해지는 정도가 더욱 커야 이러한 반응이 계속 진행될 수 있고 그런 고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요즘 플라스틱 공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고분자를 만드는 것만큼 다 쓰고 나면 조각 내서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도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로는 다시 원래 노란색 분자로 돌아가서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고분자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죠. 이러한 접근 방식을 화학적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아까 고분자를 만들 때는 더욱 안정하게 되는 방향으로 설계했으니까 반대로 조각 낼 때는 예를 들어 온도를 올려서 상대적으로 엔트로피가 더욱 중요한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사용할 때는 고분자 본연의 성질을 잘 발휘하다가 다 쓰고 나서는 깔끔하게 노란색 분자로 쪼개져서 잘 회수되어서 재활용할 수 있다면 지속 가능한 사회에 걸맞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고분자는 왜 특별할까? 사실 인류는 고분자라는 걸 모르고 면이나 비단 같은 섬유부터 가죽의 나무까지 천연 고분자를 쓰면서 살아왔지만 본격적으로 고분자의 시대가 열린 것은 아까 보셨던 대로 고분자라는 것이 정말 커다란 문제다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가 고분자를 합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료적인 측면에서 고분자가 보이는 가장 큰 특성은 탄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 분자가 쌓여서 결정하되 얼음은 탄성이 없죠. 조그만 분자들은 잡아당기면 서로 멀어지면서 전체 형상이 깨질 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료로 널리 쓸 수가 없어요. 반면에 고분자 사슬들은 여기저기 접혀 있고 죽 펴져 있지 않아서 끝을 잡고 잡아당기면 쭉 늘어났다가 다시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성질을 보입니다. 이건 합성 고분자가 아닌 천연 고분자, 예컨대 DNA 이중나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의 분자가 탄성이 있다. 이걸 금속으로 만들어진 용수철이랑 비교하면 용수철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원리는 그 꼬여있는 형상 때문입니다. 즉 꼬아놓았기 때문에 잡아당기면 용수철을 이루는 금속 원자들은 정말 조금 멀어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방향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반면에 고분자 사슬이 보이는 탄성은 엔트로피 때문에 고분자가 펴지기 싫어하는 성질에서 기인합니다. 짧은 분자는 이러한 성질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럼 고분자 소재 수준에서 보면 사슬들이 많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을 테니까 여기서는 어떨까요? 스파게티를 만들어 놓고 보면 사슬들이 혹은 면들이 서로 엉켜 있듯이 길다란 고분자 사슬들은 서로 엉켜 있습니다. 여기서 소재를 잡아당겨서 변형하려고 하거나 하나의 사슬을 확 잡아 뽑으려고 하면 분명히 사슬과 사슬들이 서로 결합되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엉켜 있는 와중에 빠져나오려고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버텨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엉키는 현상은 작은 분자들 사이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슬의 탄성과 엉킴이 길다란 고분자를 특징 지어주는 매우 중요한 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부터 케이스에 안경에 벽 페인트에 이 천장까지 5만 곳의 고분자 소재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옷을 만드는 고분자하고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고분자는 물론 다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얘는 애기 젖병인데 꼭지는 애기가 물 수 있을 만큼 말랑해야 하고 꼭지랑 몸통을 끼우는 마개는 튼튼해야 하고 몸통은 투명해서 우유가 얼마나 있는지 보여야 하면서도
유리처럼 무겁거나 깨지면 안 되는 이 각각 다른 성질을 모두 고분자지만 서로 다른 고분자 소재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즉 어떤 분자들을 이어붙여서 고분자를 만드느냐에 따라 그 화학 구조가 1차적으로 고분자의 성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분자니까 화학 구조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슬의 길이에 따라 성질이 크게 달라지니까 사슬은 얼마나 긴지, 여러 종류의 분자를 이어붙인다면 그 조성은 어떤지, 순서는 정해져 있는지, 사슬은 일직선이 아니라 가지가 쳐 있다거나 동그랗다거나 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분자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고분자 화학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분자를 만드는 거의 모든 방법은 자연인 단백질을 만드는 것처럼 딱 정해진 길이에 정해진 서열을 가지는 고분자 사슬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다양한 길이와 다양한 서열로 만들어진 매우 많은 수의 사슬들이 한 번에 만들어지고 이들이 서로 어울려서 소재의 특성을 발현하게 됩니다. 만들어질 수 있는 서열이 얼마나 복잡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제 손이 동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속임수를 쓰지 않고 매번 공정하게 던질 수 있다면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50대 50으로 동일하겠죠. 앞면이 나오는 숫자가 1, 뒷면이 나오는 숫자를 0이라고 합시다. 계속 동전을 던지면서 결과를 기록하면 1과 0이 무작위하게 나타나는 서열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확률 분포를 베르누이 분포라 합니다. 고분자를 만드는 과정에 이를 대입해 보면 사슬 끝에 새로운 분자가 와서 결합할 때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 누가 붙을 거냐 하는 문제와 같습니다. 사슬 끝이 누가 되었든 간에 딱히 선호하는 공 색깔이 없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빨간 공과 파란 공의 개수 비율에 따라서 물음표가 뭐가 될지 그 확률은 결정됩니다. 빨간색과 파란 공의 개수가 같다면 확률은 반반이 되겠고요.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만들어지는 고분자의 서열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무작위로 섞이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서열 중에 세 가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1과 0이 동전의 앞뒤라고 해도 좋고 빨간색과 파란색에 해당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같은 확률로 무작위하게 23번 공을 붙이면 나올 수 있는 서열의 가지수는 2의 23승계에 달합니다. 이 중에 3개를 뽑은 거죠. 첫 번째는 전혀 무작위하지 않게 보이죠.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보아도 0이 연달아 나오는 구간과 1이 연달아 나오는 구간들이 무작위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좀 더 실감나게 0과 1에 색깔을 달아주면 이 서열들이 얼마나 다른지가 잘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무작위한 시스템이라면 이 세 서열이 나올 확률은 2의 23분의 1로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두 종류의 분자가 무작위하게 붙어서 고분자를 만들면 길이가 길어질수록 각각의 사슬은 심지어 서열들이 모두 다를 수도 있는 거죠. 100개의 분자가 붙었다 칩시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2의 100승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크냐 하면 아보가드로 수보다 큽니다. 그 얘기는 100개의 분자가 붙은 고분자가 1몰만큼 있으면 사슬의 개수보다 가질 수 있는 서열 개수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 정도 길이의 고분자는 분자량이 몇만 그램 퍼 몰 정도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수준은 약 몇 킬로그램 정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서열들 사이만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서열 안을 들여다보아도 매우 복잡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50대 50의 비율로 출현하는 시스템을 가정하고 서열을 살펴보면 빨간색 다음에 파란색이 나올 확률이 물론 제일 높죠. 50%입니다. 그렇지만 빨간색 두 개가 연달아 나올 확률도 25%나 됩니다. 빨간색 셋이 나란히 있을 확률도 12.5%고 빨간색들이 더 길게 모여 있을 확률도 다 합치면 나머지 12.5%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무작위해서 골고루 섞여 있을지 몰라도 각각의 사슬들은 다 다를 수 있고 한 사슬 안에서도
색깔 분포가 매우 불규칙할 수 있다는 것이 무작위한 공중합체의 특징입니다. 저희의 관심사는 서열들끼리 어떻게 짝을 맞추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물에 녹는 하이드로필릭한 분자와 녹지 않는 하이드로포빅한 분자 60개가 붙어서 이루어진 서열을 하나 예로 보였습니다. 가능한 서열은 개수는 2의 60승이고 이는 10의 18승보다 큽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불규칙하니까 각각이 모여있는 구간도 있겠죠. 이 서열을 물에 넣으면 물에 녹지 않은 부분들이 물에 닿기 싫어하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뭉쳐서 노출을 최소화하려고 할 텐데요. 문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서열들 중에 나와 정확하게 반대로 파란색은 빨간색이, 빨간색은 파란색이 오른 짝은 10의 18승계보다 많은 서열 중에 딱 하나 있습니다. 과연 그 짝을 찾을 것인가? 또 다른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부분 얼추 맞아서 이렇게 평평하게 될 수 있어도 도저히 평평한 형상을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타협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들여다본 시스템에서 찾은 답은 접힘으로써 타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뭉친 이중층들이 원래는 평평하려고 하지만 부분 곡률이 크게 어긋나는 부분에서 접히게 되고 그러면서 사슬이 펴지는 데에 따른 엔트로피 손해를 줄여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힌 구조층들은 다시 쌓여서 도메인을 만들고 접히지 않은 부분과 교차하면서 발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런 공중합체들이 물에 녹아있는 상태인데 이런 구조가 생길 때만 흐름성 있는 액체가 아니라 고체로 굳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알아내려면 나노미터보다 작은 크기에서 몇백 나노미터까지 쌓인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합니다. 포항에 있는 가속기 연구소가 바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저희는 소각 X선 산란이라고 불리는 기법을 주로 활용하는데요. 시료를 놓고 X선을 수직으로도 쏘이고 옆으로도 쏘일 수 있어서 3차원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 쌓인 구조를 알 수 있고 저희 연구의 핵심적인 실마리를 바로 여기서 얻었습니다. X선이 시료에 의해 산란되어서 뒤에 있는 이미지 플레이트에 감광되면 이러한 패턴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걸 해석해서 쌓인 구조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N값은 분자들이 몇 개나 붙어서 고분자를 만들었느냐 하는 수치인데요. 길이가 짧으면 기둥들이 육각형으로 배열되어 있는 구조를 하고 있다가 길이가 어느 이상 길어지면 접혀있는 층들이 나타나고 이들이 다시 수직으로 쌓여서 여기 보시는 이런 점들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전자현미경 이미지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이은지 교수님 연구팀에서 물에 녹아있는 용액 자체를 얼려서 쌓인 구조를 들여다본 결과입니다. 약 100나노미터 두께의 하얀색 띠, 검정색 띠가 서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게 접힌 도메인과 접히지 않은 도메인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아마 시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규칙성은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 주기성 자체는 즉 6나노미터에서 9나노미터에 달하는 접힌 층 사이의 간격은 여전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 고민하면서 저희 나름 이해한 내용을 작년에 논문으로 발표했는데요. 흔히 무질서하다고 생각하는 무작위한 서열 사이에서 새로운 질서가 출현하는 현상이 저희는 무척이나 신기했고 다행히 다른 분들에게도 그렇게 다가왔는지 이 결과는 저희 실험실 처음으로 유튜브에 소개된 연구 성과이기도 합니다. 앞서 보신 접힌 구조는 서열들이 충분히 길고 구조가 충분히 무작위할 때만 나타나고 그럴 때만 용액이 굳어서 높은 탄성을 보입니다. 반대쪽 극단의 경우로 녹지 않는 분자들만 쭉 이어놓은 다음에 물에 녹는 분자들을 마저 이어놓은 블록 서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서열 분포가 없습니다. 딱 하나로 정해져 있죠.
보시면 용액이 투명하지도 않고 마치 치약 같은 성질을 보입니다. 즉 서로 다른 서열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소재가 원하는 성질을 띠는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할 수 있게 됩니다. 나무만을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다채로운 색깔의 나무가 어우러져 있는 숲이 단일한 패턴의 숲보다 아름다울 수 있듯이 저희는 단일한 서열로 구성된 고분자 소재보다 다양한 서열들이 서로 어우러서 조화, 즉 앙상블을 이루는 소재를 찾고 만들어 나가는 연구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즉 서열 분포를 설계해서 합성할 수 있는 수단과 서열 분포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서열 분포와 구조와 물성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해서 기존 소재의 물성을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소재를 창출하는 것이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꿈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자연은 어떻게 단백질, 합성 고분자가 아닌 천연 고분자를 만들까에 대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리보솜은 세포 안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인데요. 유전자에 쓰인 서열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하나하나 붙여가면서 길이와 서열이 모두 정해진 단백질을 만듭니다. 단백질은 만들어지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잘 접혀야, 즉 폴딩되어서 특정한 구조체가 되어야 그 성질을 잘 발휘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연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와중에 저절로 접히는 전략과 샤페론이라는 도우미를 이용해서 접어주는 전략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형상을 다듬습니다. 그리고 다 만든 다음에 다시 뭉치거나 필요한 부분만 따로 변형을 하기도 하고요. 아직 우리가 다 따라하기에는 정말 고분자를 잘 만드는 자연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어떻게 하면 보다 고분자를 잘 만들 수 있을까라는 화두를 놓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인류의 지식 창고에 새로운 조각을 더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자 오늘도 열심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의 연구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